9장 2절 매개 곡선의 미분과 적분에 대해서 같이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은 매개변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그 매개변수 방정식 곡선 위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매개변수 방정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매개변수 방정식의 곡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매개변수 방정식의 곡선을 X축을 중심으로서 회전시켰을 때 얻어지는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비록 교재는 이렇게 4가지 주제만 있습니다만 우리는 한 가지 더 할 거예요. 바로 뭐냐면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이렇게 5가지 주제를 학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매개변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곡선이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문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는 양함수의 형태로 주어졌을 때는 y = fx권이 주어졌을 때는 바로 dy dx를 구함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매개변수 방정식은 x = ft, y = gt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y하고 x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이 dy dx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dy dx가 바로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 ft와 y = gt가 각각 독립변수 t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다음 같은 것을 가정하려고 해요. 매개변수를 소거시켜서 x하고 y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알 수 있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x하고 y 사이의 관계가 y는 이퀄 대문자 fx로 주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보다시피 y = 대문자 fx는 매개변수를 소거시켜서 x하고 y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볼 수 있었다라고 가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함수가 마찬가지로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가정이 3가지가 있었죠. x = ft도 t에 대해서 미분 가능, y = gt도 t에 대해서 미분 가능, y = 대문자 fx도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해요.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dy dx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증명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증명하는지를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y는 이퀄 대문자 f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y는 이퀄 gt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y는 gt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문자 x 대신에 ft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함수가 될 텐데요. 이 함수는 이런 함수가 되는데 우리는 앞에서 이 대문자 f가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잘 보면 또 각각은 또 t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식은 전부 다 t만의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t만의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가정에 t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는 이 밑줄처럼 식에다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적용하면 양변을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좌변 미분하면 g't, 우변 미분하죠. 바깥 함수를 미분합니다. 그리고 안쪽 함수를 다시 미분해서 곱해야 되죠. 바깥 함수를 미분하고 안쪽 함수 미분해서 곱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라그랑지 기호표기인 프라임 기호를 써서 표시한다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적용했을 때 이와 같은 도함수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바로 뭐냐면 이 프라임 기호를 우리가 라이프니츠 기호인 dy dx 이런 기호로 바꿔놔 보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 기호 표기를 사용한다면 g't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g를 t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g하고 y가 같거든요. y를 t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좌변은 dy dt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식은 f'이잖아요. 원래 f는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 했었으니까 df dx를 나타냅니다. 이거 자체가 x였거든요. 겉보기는 ft로 되어 있습니다만 ft가 x였으니까 이 f'이라는 의미는 df dx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곱셈이에요. 바깥 함수 미분 곱하기 안쪽 함수의 미분이에요. f't는 보다시피 f를 t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얘기는 x를 t에 대해서 미분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dx dt와 같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두 도함수의 곱에 의해서 새로운 함수의 도함수를 얻을 수 있었죠. 만약에 여기에서
dx dt가 0이 아니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0이 아니면 당연히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다시 바꿔서 써보니까 df dx는 양변을 이제 dx dt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dy dt를 dx dt로 나눈 것, 이것이 바로 df dx의 모양인데요. 이때 대문자 f는 y와 같아요. 그래서 df dx는 말을 바꿔서 써본다면 우리는 다음 같은 식으로 변형해서 쓸 수 있습니다. f가 y와 같으니까 dy dx, 자, 이 노란색 분필로 표시했던 이 dy dx는 y권 fx꼴이 주어졌을 때, 즉 양함수 형태가 주어졌을 때 종속변수 y를 독립변수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니까 이것이 바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죠. 값을 대입하면 이것 자체는 이제 도함수라 얘기를 할 것이고요. 특정한 점을 대입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것이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개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기울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얘를 노란색으로 강조한 것은 여기가 나눗셈입니다 라는 뜻이고요. 얘는 다른 색깔로 할게요. 얘는 겉보기엔 나눗셈처럼 보입니다만 나눗셈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미 앞에서 선생님이 여러 차례 강조했었거든요. 얘는 도함수를 나타내는 고유의 기호예요. 따라서 나눗셈은 이 노란색 분필 부분만 나눗셈입니다. 그래서 이것분의 이거인 것은 맞는데요. 각각은 나눗셈이 아니니까 내항분의 외항 이렇게 번분수 계산하듯이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마치 겉보기에 그렇게 계산한 것처럼 보이긴 해요. 왜냐하면 내항분의 외항에서 뭐 약분하면 우변이 좌변처럼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겉보기에 그런 것뿐이지 실제로 나눗셈은 아니니까 여기 노란색 부분만 나눗셈이고 하얀색 부분은 절대 나눗셈 아니에요. 오해 없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을 찾아냈습니다. 매개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여기다 값을 대입하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접선을 다루다 보면은요, 어떤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원과 같은 경우가 있다라 봐요.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원을 잘 살펴보면 수평 접선을 갖는 점도 있지만 이렇게 수직 접선을 갖는 점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수평 접선을 갖는 점은 언제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개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수평 접선을 갖는다는 얘기는 잘 보세요. 도함수가 제로가 될 때 수평 접선을 갖는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분모는 0이 돼서는 안 돼야만이 이걸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분자는 0인데 분모는 0이 아닐 때 수평 접선을 갖게 돼요. 즉 수평 접선을 가질 필요충 무조건은 바로 dy dt는 0이 나와야 되고 동시에 dx dt는 0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수직 접선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수직 접선을 갖는 건 언제 나타날까 하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가 수직이 됐다는 얘기는 미분계수 값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미분계수 값이 무한대가 나와야 된다는 뜻인데요. 자, 보다시피 dx dt가 0만 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미분 가능하다는 말은 미분계수가 구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일정한 상수값으로 나온다는 뜻이니까 0이 아닌 값분의 상수값이니까 일정한 상수가 돼요. 분자 0이 될 수 있거든요. 일정한 상수니까. 그래서 수평 접선을 갖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요. 수직 접선이라는 것은 앞서도 얘기했듯이 접선의 기울기가 무한대가 나와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 상수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상수분의 상수꼴이 무한대가 나오려면요 분모가 0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미분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즉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도함수의 값이 일정한 상수로 나와야 되는데 상수가 아니라 무한대가 나온다면 당연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직 접선을 갖는 경우는 요 식의 반대 현상이 나타나면 돼요. 즉 분자는 0이 아닌데 분자예요. 분자는 0이 아닌데 분모가 0이 되면 돼요. 분모가 만약 0이 된다면 무한소분의 상수꼴이니까 무한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수평 접선을 갖는 점을 찾으시려면 이렇게 놓고 풀면 되고요. 수직 접선을 갖는 점을 구하시려면 이와 같이 놓고 풀면 됩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은 관계식이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식들입니다. 자, 그래서 수평 접선과 수직 접선을 갖는 거 충분히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도함수를 구하다 보면 1개 도함수뿐만 아니라 2개 도함수를 구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번 미분하는 것도 같이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미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한번 이제 2개 도함수도 같이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2번 미분한다는 얘기는 y를 x에 대해서 2번 미분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이미 한 번 미분한 것을 다시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거든요.
한 번 미분한 걸 또 x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라는 뜻인데 dy dx를 계산해 본 결과 여기 보세요.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t만의 함수거든요. 이거 t로 표시가 돼요. x를 t에 대해서 미분했으니까 이것도 t만의 함수 t로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t로 표시되는 함수분에 t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이 괄호 안은 전부 다 t만의 함수로 되어 있습니다. dx dt 분의 dy dt예요. 여기가 다 t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x에 대해서 미분하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일단 미분하려는 변수랑 이 안에 있는 변수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다시 체인룰, 연쇄법칙을 적용합니다. 합성함수 미분법의 원리를 또 적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이 안에가 t만의 함수니까 미분을 할 때 이 함수는 t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연쇄법칙에서 여기를 dt, dx라 쓰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우리는 앞에서 역함수 민법을 다 학습을 했었으니까 dt, dx는 다시 바꾸면 dx, dt의 역수입니다. dx, dt의 역수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dx, dt 분의 dy, dt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책에는요, 여기를 간단하게 써놨습니다. 어떻게 써놨냐면은, 요거 어차피 dy, dt, dx, dt로 나눈 거는 dy, dx예요. 자, 그래서 얘를 책에서 쓴 대로 한다면은, 여기다 써볼게요. dx, dt 분의 ddt, 그리고 여기를 저 왼쪽에 있는 dy, dx 이렇게 간결하게 써놨거든요. 근데 이거 어차피 마저 계산을 해야 돼요. 책에 있는 기호표기는 이렇게 계산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여기를 공식으로 표시했는데요. 실제로는 이걸 더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저 계산해 보면 다음 같은 식을 얻게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이런 기호표기는 책에 있는 기호고 조금 더 계산해서 매개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계도함수 공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일계도함수 공식이에요. 자, 이계도함수 공식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이건 나눗셈에 관한 미분법이잖아요. 그래서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런데 분모를 제곱하는데 dx dt의 제곱이고 여기도 dx dt의 역수가 있으니까 곱하면은 이건 미분이니까 제곱이고 여기 1승이니까 우리는 dx dt의 전체 3승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분모를 제곱하고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하죠. 알파벳 순서대로 쓸게요. dx, dt 분자를 미분했으니까 dy, dt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이계도함수 기호를 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를 미분하고 분모 곱한 게 이거고요. 마이너스 분자 곱하고 분모 미분합니다. 분모를 다시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역시 이계도함수 기호 표기를 바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자 곱하고 분모 미분한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계도함수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이계도함수 구하는 공식을 라이프니츠 기호로 표시하니까 좀 복잡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계도함수를 구하는 이 공식을 우리는 라그랑지 기호 표기를 써서 표시하면 조금 더 간단해지니까 그래서 다음같이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라그랑지 기호 표기를 써서 표시할게요. 자, 요거는 그냥 그대로 라이프니츠 기호를 쓸게요. 라이프니츠 기호가 좀 좋을 때도 많아요. 기호는 복잡해 보이지만 자, y를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기호고요. 이제 라이프니츠 기호를 써서 표시한다면 dx dt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는 f't를 구한다는 얘기죠. 라그랑지 기호 표기를 써서 표시합니다. f't의 전체 3승이라는 얘기고 그다음 같은 방법으로 dx dt가 f't거든요. f't, dy, 이거 y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합니다. y를 t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니까 g2't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g2't 와치됩니다. 마이너스 여기는 같은 방법으로 f2't 그리고 g''t 와치돼서 기억하기로는 이 라이프니츠 기호 표기보다는 이와 같이 아래 표시했던 라그랑지 기호 표기가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자, f'의 3승분의 f' g2' 마이너스 f2' g' 이렇게 돼요. 그래서 f' g2' f2' g'이니까 한 번 미분 두 번 미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잘 관찰해 보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매개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미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우리는 수평접선, 수직접선을 갖는 경우는 언젠지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보다시피 이계도함수까지도 우리가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좀 화면을 보면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우리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라이프니츠 공식을 써서 일계도함수 구하는 공식을 찾아냈고요. 바로 이 식이 여기에 나와 있는 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수평접선과 수직접선은 각각 언제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계도함수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등을 설명했는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노란색 분필 부분이 책에는 여기까지만 써놓고 말았습니다만 실제로 이건 더 계산을 해야 돼요. 공식이 복잡해지는 거 아마 저자 입장에서 좀 피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끝까지 계산하면 이런 공식이 나오고 교재 연습 문제에 공식이 이렇다는 것을 증명하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이 공식을 꼭 외워두세요. 우리가 매개방정식의 이계도함수 구하는 거 시험에 의외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공식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예문을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문인지 한번 볼까요? 자, 곡선이 x는 이퀄 t의 제곱, y는 이퀄 t의 3승 마이너스 3t로 주어져 있을 때 C가 이 곡선이 3,0이라는 점에서 두 개의 접선을 가짐을 보이고 그때 접선의 방정식도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접선의 기울기를 먼저 구해야만 하지요. 자, 이제 우리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풀이를 여기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dy dx를 구해야 되겠네요. dy dx는 앞서 배웠던 공식으로부터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분자,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분모예요.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3t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2t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도함수가 이와 같이 됐는데요. 여기서 3,0에서 두 개의 접선을 가짐을 보이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거는 x좌표를 말하고요. 얘는 y좌표를 말해요. 그래서 x가 3일 때 t의 값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한편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거든요. t의 x가 3이고 y가 0일 때요. 마이너스 3t잖아요. 자, 이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t의 값을 선택하면 t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죠. 그럼 여기다 넣어 보겠습니다. 플러스 루트 3부터 먼저 넣어 볼게요. 루트 3을 3번 곱하면 3 루트 3 마이너스 3 루트 3 지워지니까 0이 맞습니다. 이번엔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해 봅니다. 마이너스 루트 3의 3승이면 마이너스 3 루트 3이고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하니까 플러스 3 루트 3이 돼서 역시 지워져서 0이 맞네요. 따라서 접선이 두 개가 생기는 게 맞습니다. 두 개가 됐다는 얘기는 t의 값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t가 두 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t가 각각 루트 3일 때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를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그래서 dy dx, 자, 이렇게 줄을 긋고 밑에다 작은 첨자를 써서 넣는 것은 이 값을 넣는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플러스를 넣었을 때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여기다 루트 3을 대입하니까 2루트 3 이와 같이 되고 루트 3의 제곱이니까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 3성 9에서 3을 빼니까 6이 됐네요. 약분되네요. 그래서 루트 3분의 3이 되는데요. 다루기 좋게 분모 문제에다 루트 3을 곱하겠습니다. 그럼 3분의 3 지워지니까 루트 3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t가 루트 3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하나 구해졌어요. 루트 3이라는 것. 자, 이번에는 t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dy dx에다가 t 대신에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합니다. 자,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하니까 똑같이 여기다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루트 3을 대입하죠. 3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니까는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 마이너스 3 똑같네요. 9에서 3 빼니까 6, 여기가 6이 됐어요. 약분하면 앞서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3이 되고 분모 문제에다 루트 3을 곱하니까 약분돼 가지고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는군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접선이 두 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루트 3인 점에서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인 점에서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제 첫 번째 루트 3일 때요. 지나는 점은 똑같이 3,0이에요. 그래서 y 마이너스 y 좌표 접선의 기울기 루트 3 x 마이너스 x 좌표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접선은 y 마이너스 y 좌표 마이너스 루트 3 x 마이너스 x 좌표예요. 정도라는 걸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이 구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2번 문제를 볼까요? 자, 2번. 자, C 위에서 수평접선 또는 수직접선을 갖는 점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평접선을 가지려면 분모는 0이 아니고 분자가 0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수평접선을 갖는 점을 찾아볼까요? 수평접선은
분자가 0이 돼야 돼요. 3t의 제곱 마이너스 3이 일단 0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t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쵸? 자, 그런데 이 점은 분모는 0이 되진 않죠.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그래서 t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점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점을 구하라 얘기를 했거든요. 점을 구하라는 얘기는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얘처럼 좌표를 표시해야 돼요. 그래서 x좌표와 y좌표를 표시해 본다면은 x가 t가 1일 때요. t의 제곱이니까 1이고, 그 다음에 t가 1일 때 1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또 있죠. t가 마이너스 1일 때입니다.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일 때 제곱하면 1이군요. 요거는 이렇게 써야겠군요. 구간 나눠서 풀어야겠네요. 자, 첫 번째 t가 1일 때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표시하는 게 명확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점의 좌표 x, y는 1의 제곱해봤자 1이고요. 1의 3승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t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죠. t가 마이너스 1일 때 역시 xy 좌표를 구해야 되는데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x좌표 그대로 1이네요. y좌표가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의 3승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면서 플러스 3이니까 3에서 1을 빼는 거니까 2가 나오는군요. 그래서 수평접선을 갖는 점은 두 군데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잠시 후에 이제 곡선의 개형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냥 교재에 있는 그림을 갖고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 두 점에서 수평접선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직접선을 갖는 점은 분모는 0인데 분자가 0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또한 이제 수직접선은 분모가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t가 0일 때입니다. 근데 t를 0을 대입하면 분자는 0이 안 되죠. 그러니까 수직접선을 갖는 점이 맞습니다. 요거 1대2거든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바로 계산해 볼게요. 어느 점에서 수직접선을 가질까 하고 봤더니 t 대신에 0을 대입하면 x좌표도 0, y좌표도 0이에요. 그래서 0,0에서 수직접선을 갖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위로 오목, 아래로 오목인 부분을 구별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이 오목성을 조사하려면, 오목 또는 볼록 이런 걸 조사하려면 이계도 함수를 구해야 되잖아요. 두 번 미분한 게 양이더라. 그러면 아래로 볼록 또는 위로 오목이라 얘기를 하죠. 두 번 미분한 게 음이면 위로 볼록 또는 아래로 오목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계도 함수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계도 함수를 이렇게 유도해서 계산하지 말고요. 맨 밑에 써놨던 우리가 라그랑지 기호표기로 표시했던 이 공식 아직 안 지웠죠? 이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계도 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주어진 식에서 이게 F'이잖아요. 그러니까 X 이퀄 F니까 F 그냥 간단하게 F라 쓸게요. F는 이퀄 T의 제곱, Y 이퀄 G라 썼으니까 G는 이퀄 T의 3승 마이너스 3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도 함수 구하는 거 의외로 쉽습니다.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이 t 한 번 더 미분합니다. 그럼 2가 되죠. t에 대해서 g를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그러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3이고 g를 t에 대해서 한번 g프라임을 한 번 더 미분하니까 6t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따라서 두 번 미분을 해봐야 알 수 있거든요. 두 번 미분한 거에 부호를 따져봐야 돼요. 자, 이제 분모는 f'의 3승, 요거의 3승이에요. 자, 그래서 이 t의 전체 3승이 되고 그 다음에 분자를 외우는 방법은 다음같이 외우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F', F2', G', G2' 써놓은 다음에요. 이렇게 두 개를 곱해요. 얘하고 얘를 곱하면 이거 두 개 곱하면 2, 6, 12t의 제곱이고요. 거기서 이거 곱한 거 빼면 돼요.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거 빼는 거예요. 이렇게 X자로 기억한다라고 하면 돼요. 뒤에 가서 우리는 행렬식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 행렬식을 계산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기억하기 수월할 겁니다. F', G2' 이렇게 곱한 값에서 G', F2'을 곱한 걸 빼면 돼요. 자, 이제 이렇게 곱하면은 이렇게 곱한 걸 뺄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2, 3, 6t의 제곱 그리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인데 빼는 거니까 플러스 6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요거는 8t의 3승 요건 6t의 제곱 플러스 6이 나왔습니다. 근데 잘 보면 분자는요. 이거 6을 묶어내면 6 가로 열고 t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1 더하기 t의 제곱이니까 실수의 제곱에다 1 더하면 이건 당연히 1보다 커 나왔고 거기다 6을 곱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6보다 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수를 대입하더라도 분자는 항상 양수예요. 근데 분모는 홀수 차수이니까 t가 양이면 양수고 t가 음이면 음수로 나온다고 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경우수를 나눠볼까요? 언제 얘가 양수가 나올까 하고 봤더니 t가 양이면은 양수가 돼요.
두 번 미분한 게 아니라면 아래로 볼록이란 얘기예요. 아래로 볼록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위로 오목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렇게 되면 주어진 곡선은 위로 오목입니다. 오목으로 물어봤으니까 오목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제 t가 0보다 작으면, 즉 음수를 대입하면 당연히 전체가 음수가 돼요. 이계도함수 음수라면 위로 볼록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위로 볼록은 다른 말로 아래로 오목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로 오목이 되려면 언제 아래로 오목일까 봤더니 t가 음이면 되고요. 위로 오목이 되는 것은 t가 양일 때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매개변수 방정식의 1계도함수뿐만 아니라 2계도함수도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끝으로 곡선의 개형을 그려야 되는데요. 자, 이 곡선의 개형을 그리는 것은 미분의 종합적인 응용에 해당된다는 걸 앞에서도 강조했었죠. 여러 개를 다 조사를 해봐야 돼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 극한값을 구해보고 좌표축 어디를 지나는가를 조사하고 x축 대칭인지 y축 대칭인지를 조사하고 그리고 주기를 갖고 있는지도 조사하고 증가 상태, 감소 상태, 그리고 극대 극소 조사하고 임계점을 다 조사하고 뭐 오목성, 볼록성을 다 조사해야 되거든요.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다 해야 되는데요. 그냥 교재의 그림을 그냥 참고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의 그림을 참고해 보니까 요런 모양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아까 수평 접선을 갖는 점이 두 군데가 있다는 것을 배웠었죠. 수평 접선은 t가 1일 때 1,-2하고 여기 t가 1일 때 1,-2가 있고요. t가 마이너스일 때 1,2가 있었죠. t가 마이너스일 때 1,2가 있었고요. 수직 접선을 갖는 점은 원점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t가 0일 때 원점에서 수직 접선을 갖습니다. 그리고 3,0에서 두 개의 접선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이거와 이거잖아요. 0은 빼나만 하니까 y는 루트 3x 마이너스 3 루트 3이에요. 루트 3x 마이너스 3 루트 3 밑에는 y는 이퀄 마이너스, 이거 조금 지워볼게요. y는 이퀄 마이너스 루트 3 x 마이너스 3.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다시피 t가 음이면 아래로 오목, 그리고 t가 양이면 위로 오목이라는 것은 t의 범위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의 개형은요, t가 증가하거든요. t가 음수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1, 그 t가 0일 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양일 때요. 그러니까 t가 음일 때는요, 색깔을 덧붙여서 그려볼게요. t가 음일 때는 교재 그림을 빨간색으로 덧칠해 볼게요. 이런 그래프예요. t가 음일 때는. 빨간색은 t가 음일 때예요. t가 음일 때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위로 볼록하죠. 위로 볼록한 걸 말을 바꿔서 하면 아래로 오목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t가 음일 때는 아래로 오목이 되는 게 맞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t가 이제 0부터 1, 2, 3, 4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은 t가 양수일 때요. t가 양수일 때 보세요. 아래로 볼록하죠. 아래로 볼록은 위로 오목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t가 양수일 때는 위로 오목이 맞다는 것을 역시 그림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좀 독특한 그래프죠. 이렇게 고리 모양이 하나 생기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였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우리는 이렇게 매개변수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이 한 예문을 통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과 접선, 그리고 이렇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은 또 중요한 예문을 살펴볼까요? 우리는 앞절에서도 이 사이클로이드 굉장히 중요합니다라고 여러 차례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자, 이제 사이클로이드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클로이드 x는 이퀄 r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y는 이퀄 r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위에 한 점 세타 이퀄 3분의 파인 점에서의 접선을 구해보시오. 1번. 2번은 수평 접선과 수직 접선을 갖는 점을 모두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접선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dy dx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dy dx는 y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분자,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분모예요. 자, y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해 볼까요? r은 여기서 양수인 상수예요. 그래서 세타에 대해서만 미분하니까 r 미분하면 제로이고 마이너스 코사인 미분하면 플러스 사인 있잖아요. 그래서 r 사인 세타 이와 같이 되고요. x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요걸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r, 그리고 세타 미분하면 1,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니까 이와 같이 되고, r은 원의 반지름이었거든요. 항상 양수예요. 0이 하니까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함수를 구해보니까 이와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파인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려고 하죠. 그래서 dy dx 세타 대신에 3분의 파이를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1 빼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사인 3분의 파이면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서 다 정돈을 해보니까 루트 3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루트 3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요. 접선을 구하려면요. 이건 기울기를 구한 것 뿐이고요. 이때 세타가 3분의 파일 때 x좌표, y좌표를 구합니다. 그 점의 좌표를 알아야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세타 3분의 파일 때 여기다 대입합니다. 3분의 파일 때 대입을 하죠. 그러면은 주어진 식은 x좌표는 그리고 r 여기다 써볼게요. 세타가 3분의 파이였고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y좌표도 구해야 되죠. 자, y좌표를 구해봅니다. 여기다가 세타 대신 3분의 8 대입하면은 코사인 3분의 8가 2분의 1이니까 1 빼기 2분의 1이에요. 2분의 r입니다. 그래서 2분의 r이 같이 됐어요. 여기까지가 됐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세타 이꼴 3분의 8에서의 x좌표를 찾아야 되니까 3분의 8 놓고 사인 3분의 8 2분의 루트 3 3분의 8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앞에 r이 있었고요. 그래서 기울기와 지나는 점의 좌표를 알고 있습니다. 요거 이므로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접선의 방정식은 y-y좌표 2분의 r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루트 3 x-x좌표예요. 이거예요. r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와 같이 됐습니다. 뭐 이거 정도라는 거 생략해도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정도를 하면은 이것도 전개를 하면은 이렇게 적절하게 r이 공통일 수 있으니까 묶어낼 수 있습니다. 그건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해서 구했습니다. 접선을 구하시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평 접선을 갖는 점과 수직 접선을 갖는 점을 각각 구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문제 수평 접선을 갖는 점을 구해보도록 할까요? 자, 분모는 0이 돼서는 안 되는데 분자가 0이 되기만 하면 되죠. 즉 사인 세타는 0이고 쓰면서 할까요? 수평 접선을 갖는 점을 구하라 했거든요. 를 갖는 점은 분명히 사인 세타는 0이지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0이 아닌 점을 찾아야 돼요. 일단 확인해 보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자, 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값은 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값은 분명히 세타는 정수배 파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코사인 세타가 1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요 조건도 만족해야 돼요. 코사인이 1이 되는 값은 0, 2파이, 4파이, 6파이 이런 값들이 즉 짝수배 파일 때 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n파이에는 n은 정수이기 때문에 1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요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1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만족하는 것을 찾아본 결과 이걸 동시에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군요. 동시에 다 만족하는 점은 해놓고서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확인해 보니까 이 조건에서 세타가 n파이였는데 이 조건에서 짝수배 파이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려면 세타는 그러면 홀수배 파이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2n 플러스 1파이라 하겠습니다. 2n 마이너스 1파이라 해도 돼요. n이 0부터 정수를 표시한다면은 이렇게 2n 플러스 1파이라 쓰면 되고 n이 1부터 가는 자연수라면 2n 마이너스 1파이라 쓰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홀수배 파이라는 얘기예요. 홀수배 파이. 아시겠죠? 그래서 파이, 뭐 3파이, 5파이, 마이너스도 돼요. 얘는 이제 꼭 자연수가 아니라도 돼요. 정수가 돼도 되니까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3파이, 마이너스 5파이 등등도 가능합니다. 수평 접선을 갖는 점은 세타가 이런 점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수직 접선을 갖는 점을 찾죠. 수직 접선을 갖는 점을 구해보도록 하죠. 자, 수직 접선을 갖는 점을 구해봅니다. 자, 수직 접선은 분자는 0이 아닌데 분모가 0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0이 돼서는 안 되는데 근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0이어야만 합니다. 이걸 동시에 다 만족하는 세타 값은 자, 코사인 세타가 1이 나오려면 짝수배 파이밖에 없다 그랬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볼까요? 이렇게 되면은 세타가 2n 파이가 돼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되면 수직 접선을 갖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 접선을 갖는지 안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할 거예요. 즉 극한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리미트 세타가 2n파이의 우측에서 접근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dy dx에다 계산해 볼 거예요. dy dx는 1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였었는데요. 우리는 확인해 보니까 코사인 짝수의 파이 1이에요. 1 빼기니까 0. 사인 정수의 파이 0. 무한소분의 무한수꼴이니까 로피탈 정리 적용 가능하죠. 그래서 세타가 2n 파이 플러스로 갈 때 로피탈 정리 적용하니까 분자 미분하니까 코사인 세타, 분모 미분하니까 사인 세타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확인을 해보면 코사인 짝수의 파이는 1이고요. 사인 정수의 파이는 제로가 되니까 무한수 역수꼴이니까 이거 무한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게 도함수였었잖아요. dy dx였었거든요. dy dx의 극한이 무한대로 가니까 수직 접선을 갖는 게 맞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방법으로 이제 리미트 세타가 2n 파이의 왼쪽에서 가도 마찬가지로 1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로피탈 정리 똑같이 적용돼요. 무한소분의 무한수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피탈 정리 똑같이 적용해 보니까 리미트 세타가 2n 파이 좌극한으로 가도 분모를 미분하면 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분자를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에서 역시 얘도 무한대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확인을 다 해봤더니만 분모가 0이 되고 분자 0이 되지 않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주어진 식은 이거 말을 좀 정정을 해야 되겠군요. 여기 분모도 0이 되고 분자 0이 되지 않는 점을 생각해야 되는데요. 분모 0이 되는 얘는 분자도 0이 나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군요. 말을 한 번 더 썼어야 되는데 무심코 그냥 써버렸네요. 정정할게요. 분자는 0이 아니고 분모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 무심코 잘못 써놨군요. 자, 요것만 아까 신경 쓰다가 잘못 표시했어요. 정정합니다. 1 코사인 세타가 0이 되고 사인 세타 0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얘가 0이 되는 값은 코사인이 1이 되는 값이니까 짝수의 파인데 짝수의 파이를 여기다 대입하면은 그건 0이 되거든요. 그래서 분자는 0이 아닌데 분모가 0이 되고 분자 0이 아니 되는 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뭘 생각한 거냐면은 그러면 그냥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짝수의 파이니까 짝수의 파이에서 극한을 한번 구해본 거예요. 도함수의 극한을 구해보니까 무한대가 나왔다는 얘기는 수직 접선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즉 세타 이퀄 2n 파이에서 이 그래프는 수직 접선을 갖는구나. 수직 접선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우리는 세타 이퀄 2n 파이는 비록 앞에서 배웠던 수직 접선을 갖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그 도함수의 극한을 계산해 보니까 부정형 형태라서 로피탈 정리 써보니까 수직 접선을 갖는 게 맞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렇게 되는 점을 구하시라는 얘기인데 그냥 세타 이퀄 2n 파이라 할게요. 이걸 대입하는 값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형성화시켜 보면 다음 같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앞서 여기 세타 이퀄 3분의 파이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요? 했는데요. 세타 이퀄 3분의 파이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이런 표현으로 됐고요. 수평 접선을 갖는 점을 찾아보니까 세타는 이렇게 홀수의 파이였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세타가 홀수의 파이인데 그걸 다 대입을 해서 점의 좌표를 표시한 것뿐이에요. 직접 대입하는 것은 뭐 생략했습니다만 여기다 대입을 해보세요. 사인은 정수의 파이에서 무조건 0이니까 홀수의 파이를 대입하면 파이 r이 x좌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게 코사인이 짝수의 파일 때 1이지만 홀수의 파일 때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마이너스면서 플러스 2r이 돼요. 그래서 여기 다 보면 y좌표가 다 2r로 되어 있는 이유는 그 때문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홀수의 파이잖아요. 파이 r, 3파이 r, 5파이 r, 7파이 r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다 수평 접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접선을 갖는 점은 보다시피 짝수의 파인 점이에요. 짝수의 파인 점에서는 보세요. 짝수의 파일 때 코사인 짝수의 파이 1이죠. 1 빼기니까 0이죠. 그래서 y좌표가 항상 0이고요. 사인은 정수의 파에서 무조건 0이 나와요. 그래서 짝수의 파이 r, 그래서 x좌표는 2파이 r, 좌표로 표시가 안 돼서 그렇지 좌표로 표시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항상 y좌표는 제로예요. 그래서 짝수의 파이 r 이렇게 돼서 얘네들에서 수직 접선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런 점에서 수평 접선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우리가 수직 접선과 수평 접선을 갖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였던 접선을 구하는 것은 이제 쉽게 해결이 됐어요. 이제 이어서 우리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개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많은 학생들이 혼돈을 합니다. 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이거를 좀 더 강조를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자, 넓이를 구하는 문제. 우린 보다시피 직교좌표기라면 이와 같이 y의 절대값 dx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곡선이 이렇게 y = fx꼴이 주어져 있고요. 자, 여기가 y축이 여기쯤에 있더라 볼게요. x = a와 x = b가 있을 때 요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는 이미 잘 알다시피 에어리의 약자를 써서 a라 한다면 적분의 범위는 a부터 b까지 y의 절대값 dx예요. y의 절대값을 붙인 것은 x축 아래에 있으면은 그 함수를 직접 적분하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넓이의 개념을 담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꺾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꺾어 올려서 계산한다는 것, 즉 음수면 마이너스 붙인다는 얘기는 그 뜻이고요. 양수면 그냥 계산하면 돼요. 이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양수를 그려놨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직교좌표기에서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매개변수 방정식에서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새로운 공식이 아니라 이와 같은 직교좌표기에서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즉 치환적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생각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우리는 x는 equal ft라는 매개변수와 y는 equal gt라는 매개변수를 이용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dx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dx는 어떻게 구할 것입니까 하면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였죠. 우리는 앞에서 미분편을 해서 미분이란 디퍼런셜이라는 용어를 배운 적이 있었죠. 자, dx는 dx dt dt잖아요. 한 번 더 쓸까요? dx dt 그리고 dt예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는 f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이걸 구한 것은 f't가 되고 t의 미분 dt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dx가 이렇게 바뀝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즉 치환적분 하듯이 계산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인테그랄 y의 절대값이니까 이 gt의 절대값 이와 같이 되고 dx 대신에 얘를 쓸 거예요. f't dt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t가 취할 수 있는 값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치환했으니까 당연히 x값 a에 대하는 t의 값을 편의상 알파였더라 볼게요. x가 b일 때 대하는 t의 값이 편의상 베타였더라 가정한다면 이렇게 치환적분에 의해서 매개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여기 써 있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여기 이제 단 x가 1때 대하는 t는 알파, x가 b일 때 대하는 t는 베타라고 써놓던 이유는 그 때문이고요. 근데 여기 지금 이 그림에서 설명한 것은 곡선이 y = fx꼴을 염두에 두고 표시한 것뿐이거든요. y = fx꼴만 항상 주어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역함수 형태로 주어질 때도 있겠죠. 곡선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x 아까는 이제 y = fx였다면 이번에 x gy꼴로 주어져 있다라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어져 있었을 때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c부터 d까지였었을 때 이 빗금친 범위의 넓이를 계산하는 문제는 아까는 y의 절대값 dx였다면 이번에는 인테그랄 c부터 d까지 x의 절대값 dy로 계산한다는 것도 역시 알 수 있죠. 그럼 똑같이 치환 적분을 사용합니다. x는 equal ft, y equal gt를 이용해서 치환 적분을 사용할 것인데요. 자, 이제 x 대신에 ft를 대입할 것이고요. 같은 방법으로 dy는 얘와 똑같이 하면 돼요. dy는 dy dt dt 그래서 y를 미분하니까 g't dt를 쓰면 되니까 여기는 g't dt 이렇게 쓰면 되고요. 역시 y가 c일 때 대하는 t의 값이 감마, y가 d일 때 대하는 t의 값이 델타였다고 본다면 이렇게 해서 치환하듯이 계산하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매개 방정식에서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새로운 공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앞에서 배웠던 치환적분을 그대로 이용하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또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역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사이클로이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클로이드가 이렇게 있는데요. 한 호, 이게 하나의 호예요. 계속 굴러가면 이렇게 계속 반복적이 될 텐데 한 호 아래의 넓이를 계산해 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한 곡선 아래의 넓이를 계산하려고 해요. 자, 곡선 아래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고 할 때 자, 모양 자체가 우리가 이런 꼴은 아니네요. 그렇죠?
아까 여기다 그렸던 그림처럼 이런 형태 곡선 아랫부분의 넓이를 X축에서 둘러싼 0의 넓이를 구하는 형태와 같으니까 이 공식을 적용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넓이를 구하려고 할 때요. 인테그랄 직교좌표계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그대로 활용할 것입니다.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이 미끄러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굴러서 생기는 궤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직선 거리는 뭘 나타내요? 원둘레 길이와 같죠. 자전거 바퀴가 한 바퀴 굴렀을 때 얼마큼 이동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동한 거리는 자전거가 한 바퀴 굴러간 거리와 똑같을 테니까 원둘레 길이가 직선 길이와 같아요. 여기 끝은 그래서 반지름이 R이 되는 원둘레 길이니까 2파이 R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은 0부터 여기가 0부터 둘레 길이가 2파이 R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건 X의 범위예요. 근데 이제 얘처럼 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Y가 보다시피 곡선이 X축 위에 있으니까 절대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Y를 쓰면 되는데요. Y가 바로 매개 변수는 T가 아닌 세타로 되어 있을 뿐이에요. 1 코사인 세타 이와 같이 됐고요. dx를 계산해야 되죠. dx는 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dx를 계산합니다. dx d세타예요. 자, 저걸 미분하면 여기다 따로 써볼게요. dx를 계산하면 dx d세타 d세타거든요. 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1 코사인 세타 d세타가 되죠. 여기 보면 r 1 코사인 세타는 여기 똑같은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다 쓰지 말고 제곱이라 붙여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d세타가 됐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여기가 x에 관한 적분이 이렇게 된 건데요. 이건 지금 세타에 관한 적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대응하는 값을 써야 됩니다. x가 0일 때 얘가 0이 나오려면 세타, 이게 한 바퀴 삥 돌면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타가 취할 수 있는 값은 세타가 0일 때 여기다 0을 넣어보세요. 그럼 R은 양수지만 얘네들이 0이니까 X가 0이 나오죠. 그래서 X가 0일 때 대하는 세타는 0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X가 2파이 R일 때입니다. 여기다 2파이 R을 대입해봐요. 여기다가 왼쪽에 요 식에다 2파이 R을 대입하면은 R 약분되니까 좌변 2파이, 우변에 이 범위 안에서 어떤 값을 넣어야지 2파이가 나올까를 보면은 세타 대신에 2파이를 넣어야지 X가 2파이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X가 2파이 R일 때 되는 세타는 그래서 여기가 2파이가 나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걸 쓸 때 오타 아닙니까? 내려오면서 R이 빠진 것 같은데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대응하는 값을 써줬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X고 여기는 세타잖아요. 자, 이제 R 제곱은 상수니까 적분기호 바깥으로 내보낼 것이고요. 0부터 2파이까지가 되고 이건 적분하기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다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개하니까 이와 같이 코사인의 제곱 1 2배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d세타입니다. 자, 이와 같이 됐어요. 그리고 이 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삼각함수 사인의 제곱, 코사인의 제곱, 하이퍼보리 사인의 제곱, 하이퍼보리 코사인의 제곱은 바로 적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반드시 2배각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2배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은 다시 한번 쓰면 R제곱, 인테그랄 0부터 2파이까지, 그리고 1 2배 코사인 세타, 그리고 얘를 바꾸죠.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일 때는 여기 이렇게 돼요. 가운데 덧셈이 있죠. 사인일 때 마이너스고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이거 2배예요. 그 다음에 이제 d세타와 같이 됐고요. 요거 2분의 1이고 앞에 1이 있으니까 2개 더하면 2분의 3, 적분하면 2분의 3세타가 됐습니다. 2분의 3세타 마이너스 2, 바로 적분할게요.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2 사인 세타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2분의 1 코사인 2세타를 적분하면 4분의 1 사인 2세타와 같이 돼요. 자, 거꾸로 이걸 미분해 볼게요.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합수하면서 안에 것도 나오니까 2하고 4분의 1 약분하면 2분의 1만 남죠. 그래서 요거 역도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얘도 미분하면 이게 나오고요. 0부터 2파이까지입니다. 자, 종점 대입한 값에서 시점 대입한 값 빼죠. 2파이를 대입하니까 2분의 3 곱하기 2파이니까 3파이가 됐고요. 사인 정수의 파이 무조건 0입니다. 0을 대입하면 다 0이니까 다 0이네요. 다 계산하니까 3파이 R의 제곱입니다. 이 특수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기 바랍니다. 시험에도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꼭 결과를 암기해 두세요. 3파이 R의 제곱, 즉 반지름이 R이 되는 원이 미끄러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굴러갔을 때 생기는 이 곡선과 X축에서 이루어지는 이 빗금친 영역의 넓이는 반지름이 R이 되는 처음에 정지되어 있었던 원의 넓이의 3배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반드시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매개방정식의 대표적인 곡선 중에 하나인 사이클로이드의 내부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것도 살펴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교재 연습 문제 보면 더 많은 매개방정식이 주어져 있고요. 그들로부터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는 호의 길이를 구하는 것은 좀 강의 시간이 길어져서 이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대신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뭐냐면 이거 계속 아직 안 지웠거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계도함수를 구할 때 이 공식을 쓰는 것이 아주 좋아요. 아까 여기다 썼던 것처럼 X자로 계산하면 돼요. 이 분자 부분을. 그래서 거의 10중 8구 대부분의 문제는 이 공식을 쓰면은 이계도함수를 손쉽게 계산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가끔 이 공식을 쓰는 것보다 하나씩 이계도함수를 유도해서 푸는 게 더 나은 예문도 있습니다. 바로 어떤 예문인지 한번 예를 들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또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매개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10중 8구는 이 공식이 편하긴 한데요. 그런데 만약에 삼각함수로 주어진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삼각함수로 해서 이거 지워봐도 되죠. 삼각함수로 해서 다 안 됩니까 하면 그건 아닌데요. 삼각함수의 뭐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공식에다 대입하면 되는데요. 우리는 다음 같은 예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x는 이퀄 탄젠트 t, y는 이퀄 시컨트 t. 자, 얼핏 보면 되게 간단한 함수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풀이 1번 뭐냐면 저 공식에다 그냥 바로 대입을 해보려고 해요. 복잡해진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x 이퀄 ft니까 얘를 f가 바로 탄젠트 t라 놓고요. y 이퀄 gt라 보면 되니까 g는 시컨트 t라 놓겠습니다. 그럼 얘를 한 번 미분하면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t의 제곱이에요. 근데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합산수 인법을 쓰였죠? 바깥 함수를 미분하니까 2배 시컨트 t. 합산수 안에 것도 미분하니까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곱하기 탄젠트니까 시컨트 제곱 곱하기 탄젠트 t와 같이 됩니다. 자, g를 미분하죠?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곱하기 탄젠트가 되죠? 원래 함수는 굉장히 간단했었는데 의외로 미분하는 과정에서 함수가 복잡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얘를 또 미분하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죠. 시컨트 미분하면 시컨트 곱하기 탄젠트니까 시컨트 곱하기 탄젠트. 앞에 함수를 미분했고 뒤에 걸 곱하면 제곱이에요. 제곱입니다. 그리고 밑에다 쓸게요.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죠.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면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의 제곱. 그래서 3승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F', F2', G', G2'을 각각 구해봤는데요. 이제 X자로 한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계도함수를 구하는 것을 공식에다 대입하는 게 뭐 어렵진 않지만 때에 따라서 어떤 예문은 복잡해진다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F'의 3승이 있죠. 그래서 시컨트 t의 제곱의 3승이니까 6승.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X자로 곱하죠. 이렇게 곱하니까 시컨트의 3승. 그리고 탄젠트의 제곱. 그리고 또 이렇게 곱해야 되거든요. 시컨트의 5승이에요. 이제 됐고요. 이제 이번에 이렇게 곱한 거 빼야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자, 이렇게 곱한 거 빼요. 마이너스 2배 시컨트의 3승. 그리고 탄젠트의 제곱이에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건 마이너스 2배 플러스 1배. 그래서 이제 계산하니까 시컨트의 5승이 있었고요. 마이너스 2배 플러스 1배니까 마이너스 시컨트 t의 3승 탄젠트 t의 제곱이 되죠. 분모는 시컨트 t의 6승이 됐고요. 약분할 수 있는 한 다 약분해 볼게요. 3승을 약분하니까 제곱이고 3승을 약분하면 3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모는 다시 쓰면 시컨트 t의 여기 3승이에요. 약분해서 여기는 시컨트의 제곱이 남아있고요. 이건 3승 없어졌고 탄젠트의 제곱이에요. 여기까지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항등식을 씁니다. 자, 1 플러스 탄젠트의 제곱이 시컨트의 제곱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탄젠트 t의 제곱. 이거 소거됩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시컨트의 3승분의 1이 나와요. 시컨트 t의 3승의 역수가 되는데요. 시컨트는 코사인의 역수니까 시컨트의 역수는 코사인이 돼서 다 계산하니까 코사인 t의 3승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계산을 못할 건 아니지만 보다시피 이 공식을 쓰니까 이렇게 좀 간단했던 함수가
미분하면서 항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번거로워졌죠. 이럴 때는요. 풀이 2번. 즉 처음에 우리가 이 공식을 만들기 전에 교재에 있던 모양은 이거였죠. 실제로는 더 끝까지 계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있죠. 이걸 만들어 보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저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 어떤 걸 씁니까 하면 열에 8, 9은 이 공식을 쓰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특별한 함수들이 주어지면은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는 유도를 하면서 계산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는 dy dx를 먼저 계산합니다. dy dx는 y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분자,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것이 분모예요.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죠. 시컨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곱하기 탄젠트가 될 것이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t의 제곱이 되지요. 자, 여기서 시컨트 하나씩 약분됩니다. 남는 것은 시컨트분의 탄젠트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쓰면 시컨트 t분의 탄젠트 t인데요. 시컨트 역수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코사인 t가 되죠. 그리고 여기는 탄젠트 t인데 탄젠트는 뭐예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약분하면 사인 t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계도 함수가 사인 t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은 이 식을 한 번 더 미분한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 더 미분한다는 얘기는 저희 식에서 보는 것처럼 dx dt가 분모, 그리고 ddt가 있고 여기에 한 번 미분한 게 들어와야 되잖아요. dy dx 한 번 미분한 게 들어와야 되는데 한 번 미분한 게 이미 여기 있지요. 한 번 미분한 게 사인 t예요. 그래서 여기다 사인 t를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사인 미분하니까 뭐예요? 코사인 t가 되고,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 건 이미 계산해놨죠. 시컨트 t의 제곱이에요. 시컨트의 역수니까 코사인이죠. 코사인의 제곱 곱하기 코사인이니까 코사인 t의 3승입니다. 어떻게 계산해도 값은 같은데요. 풀이를 보면 이게 훨씬 더 간단하잖아요. 얘는 되게 복잡했고요. 그래서 10중 8구는 이 공식이 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각함수 탄젠트나 시컨트 또는 하이퍼보리 탄젠트나 하이퍼보리 시컨트, 뭐 아크 탄젠트 뭐 이런 형태의 복잡한 함수가 나오게 된다면은 때에 따라서는 일계도 함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요 룰을 적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 교재 9장 2절 매개 곡선의 미분과 접분 중에서 두 가지 주제를 공부를 했어요. 접선이라는 개념과 그리고 우리가 접분하는 방법이 있죠. 넓이를 구하는 거를 배웠었는데요. 이제 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곡선의 길이를 구한다든가 회전체의 표면적을 구한다든가, 그리고 책에는 없지만 회전체 부피도 같이 구해볼게요. 아까 배웠던 이 사이클로이드는 회전체 부피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체 넓이뿐만 아니라 회전체 부피를 구하는 것까지도 같이 우리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